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모레퍼시픽 마케팅 전략 유닛의 상품 전략 디비전을 맡고 있는 배지현입니다.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최근에 한국에서의 스킨케어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고 이제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소개해주신 분께서 11가지의 키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잘 들리세요? 네. 예, 소개해 주시는 분께서 11가지의 키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11번째가 제가 K-뷰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사실 제가 담기에는 너무 큰 주제여서 오늘 10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스킨케어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한국에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평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별다를 게 없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기 국제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한국에서 계시다면 알고 계시는 그런 트렌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전체 시장의 좀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사실 혁신적인 제품을 내고 또 가격 대비 성능, 저희는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를 제공했던 그런 채널인 원브랜드 스토어가 점점 그 구매 금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요즘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채널이 멀티 브랜드 스토어, 여기 올리브영에서 오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올리브영을 대표하는 오셨습니다. 네. 멀티 브랜드 스토어 성장세가 되게 좋고 또 그 프리미엄 채널에서 온라인 채널에서의 어떤 급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백화점이나 그 럭셔리 채널에서의 구매 금액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스킨케어 시장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뜨고 있는 새로운 브랜드들, 또 멀티 브랜드 스토어에서 각광받는 새로운 브랜드들이 스킨케어의 새로운 트렌드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스킨케어 사용 행태에서 좀 보는 부분들은 한국에서의 그 스킨케어 루틴은 K-뷰티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사실 글로벌에서는 많이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스킨케어 또는 메이크업 또는 클렌저부터 시작하는 그 스킨케어 루틴이 9개, 10개가 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그 정도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의 스킨케어 루틴이 되게 많고 복잡하기로 유명했는데 이 전체적인 동향을 봤을 때는 그 스텝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연령대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개수에 있어서 그렇게 증가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견고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제품의 연간 구매량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같은 단계에 해당되는 제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러면 에센스를 예전에는 1개 쓰고 다음에 1개를 쓰고 이런 행태들이 이제 에센스를 화장대에 2개, 3개를 이렇게 얹어놓고 쓸 수 있는 그런 행태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킨케어 루틴이 점점 복잡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용하는 제품의 종류가 또는 원하는 기능들이 매우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피부 민감에 많이 지금 고민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예전 같았으면 그 노화를 일으키는 그런 주요 원인이 이제 물론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자외선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환경의 위해 요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던가 자외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아이오페가 주관하는 스킨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한 40여 분의 시간을 들어가지고 피부 정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당한 제품을 이렇게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연간 거기에서 20대 여성의 피부 진단을 한 600에서 700여 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자신의 피부 고민을 얘기할 때 한 45%가 본인의 피부가 민감하다라고 고민을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피부가 민감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어떤 진단기나 그다음에 조금 그러니까 좀
그 자세한 설문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민감한 피부인지, 그래서 민감하다라는 거는 가끔 붉어지고 또 가려움을 느끼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피부,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로 가기도 하는데요. 정말 민감하다고 판정이 된 부분들이 한 20대 고객의 한 10%가량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면 저희 회사에서 아리따움에서 피부 진단기를 도입을 해서 이제 매장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피부 진단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이제 좀 데이터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거의 한 30-40%는 본인 피부가 민감하다고 고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내 피부가 이제 좀 나이가 들었어, 노화가 됐어,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는 분보다는 훨씬 더 민감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민감이 평생 민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얘기할 때에는 평소에 괜찮다가 뭐 환절기 때 또는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봄철에 갑자기 이렇게 민감해지다, 항상 일시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가지고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아주 심각하게 병원을 가야 될 정도의 민감은 아니지만 스킨케어에서 민감 피부를 위한 제품을 찾는 그 트렌드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해서 제품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멀티브랜드 스토어, 뭐 대표적으로 올리브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데에서 그 유럽에서 온 더마케어 브랜드들이 많이 좀 육성이 됐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피지오겔이나 뭐 유리아주, 바이오더마, 뭐 관계자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이런 민감 피부에서는 내가 일시적으로 민감할 때는 이런 제품을 쓰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좀 제품에 대한 그런 그 교육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국내에서도 신생 브랜드들이 많이 이 민감 피부, 센시티브 스킨을 타겟으로 한 그런 제품들을 내고 있죠. 그래서 구달이나 닥터자르트나 뭐 저희 회사의 브랜드인 인스프레에서도 이런 제품을 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성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새로운 기능성 성분이라기보다 이미 익숙하게 잘 알려진 그런 성분들, 세라마이드라던가 마데카소사이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가서기 되게 쉬운 그런 효능 소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많이 활용해서 거의 뭐 세라마이드와 그다음에 병풀 추출물 또는 마데카소사이트의 열풍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사실은 이 민감 피부에 대한 고민이 뭐 우리가 계속 그 환경오염, 뭐 미세먼지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제 정말 어떤 브랜드가 정말 안전하고 하지만 정말 실효능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제공하는가, 거기에 이제 관건이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맞춤입니다. 이 맞춤 화장품의 컨셉이 뭐 최근 들어서 갑자기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성숙도로 봤을 때는 이제 맞춤 화장품의 시대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좀 화장품의 트렌드를 바꿔가고 있는 밀레니얼 고객이라고 하죠. 그 밀레니얼 고객들의 어떤 니즈를 보면은 자기주도성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쓰고 싶어하고, 또 하나는 제품을 쓰면서의 어떤 재미 요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그 맞춤 화장품의 종류들은 그 자리에서 직접 믹싱을 하거나 내가 제조하는 이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미 요소를 좀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경험적인 요소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또 이 맞춤 화장품의 하나의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그 라운드라운드라는 브랜드에서 그러니까 블렌딩할 수 있는 세럼에 이제 그 이렇게 부스터 제품들을 이렇게 변형을 하면서 제품을 출시를 했었고요. 또 저희가 최근에 좀 재밌게 봤던 브랜드인 그 뷰티 스타트업인 톤28에서는 이제 피부 진단을 해가지고 28일에 맞게 이제 제품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당신의 피부는 건성입니다, 지성입니다, 복합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이 브랜드는 되게 재미있게 당신의 U존과 T존을 진단을 해보니까 제품을 다르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그 화장품의 좀 새로운 어떤 각도를 좀 보여준 것들로 보이고요. 이니스프리에서도 최근에 그 앰플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이펙터를 이렇게 즉석에서 섞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출시해서 되게 고객 반응이 좋습니다. 맞춤 화장품은 이런 식으로 레디메이드에서 본인이 스스로 제조하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겠지만, 작년에 이제 그 식약처에서 맞춤 화장품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아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약 6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모리퍼시픽에서도 라네즈에서 그 맞춤 화장품을 지금 처음 시범 사업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매장에서 즉석에서 사실은 제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게 법적인 규제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런 길이 열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가 좀 노력을 한다면 현장에서 직접 제조해서 전체 제조를 할 때에는 피부 고민을 진단해서 또는 메이크업에서는 컬러 톤을 진단을 해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오프라인에서든 온라인에서든 또 온라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제품을 그때그때 이제 주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그 자기에게 맞는 제품을 살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맞춤 화장품의 그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은 아니지만 그 한국 시장에서 이제 좀 디지털 커뮤니티 또는 디지털 트랜스폼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화해라는 어플이 있는데 화해라는 어플이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다운로드 수가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고객 수 중에 300만 명이 모두 다운로드를 받아서 화해에서 제품의 정보를 얻는다라고 하는 게 되게 대단한 거죠. 들어가서 봤더니 뭐 성분이 한 6만여 건 이상이 화장품 성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제품 리뷰도 되게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다운로드 숫자가 점점 계속 뭐 300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근데 화해가 좀 재밌었던 게 한국의 소비자들이 사실 화장품의 전성분 제도가 시작됐지만 이 전성분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랐죠. 되게 이제 어려운 화학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성분명은 이 화해에서는 다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이게 정말 안전한지 EWG의 그 미국이 EWG에서 이제 좀 기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지고 와서 EWG 등급에 따라서 이제 화장품 성분의 그 위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고객들에게 되게 큰 여파를 준 것 같아요. 앞서서 그 민감 피부 고민이 많아지면서 들어가 있는 성분 하나하나를 되게 따져보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데 이 화해 어플이 그 부분을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화해 풀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죠. 화해에서 이슈되는 성분들은 없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뭐 EWG 서티피케이션이라든가 EWG 그린 등급으로 모든 전성분이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피부, 그러니까 스킨 센시티비티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되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툴이 됐고 이게 그냥 어떤 뷰티 커뮤니티로만 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 어떤 제품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쇼핑몰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좋은 성과로 이어지면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사실은 커머스 플랫폼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니의 파우치나 글로우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니의 파우치에서는 최근에 제가 되게 재미있는 뉴스를 봤습니다. 언니의 파우치에 리뷰가 되게 많고 그 리뷰를 쓰거나 제품을 이렇게 검색하는 어떤 흔적들이 모두 다 사실은 이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는 고객의 빅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여러 어떤 새로운 니즈를 발굴해서 실제로 언니의 파우치에서 개발한 제품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뭐 카페나 커뮤니티나 블로그나 이렇게 제품을 리뷰하는 집단과 사실은 커머스하는 집단이 좀 달랐다면 이 부분들이 많이 믹스되면서 사실 이 화해나 언니의 파우치나 글로우픽이 새로운 어떤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중에서도 제가 시트 마스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 스킨케어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성장률이 또 높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마스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시트 마스크, 또 리본 마스크, 또 뭐 워시오프 마스크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시트 마스크 시장 자체가 거의 중국이 제가 유로 모니터를 봤더니 마스크 시장의 한 절반을 지금 중국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을 들여다보면은 중국 시장에서의 시트의 유형의 비율이 한 70%에 육박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 고객들이 이제 시트 마스크에 대한 유시지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들여다보면은 중국에서 랭크가 되게 높게 되고 있는 제품들이 한국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트 마스크는 K뷰티의 천병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예전 같았으면 좀 화장품을 하는 브랜드들이 시트 마스크를 제공하고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시트 마스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뭐 메디힐이라던가 S&P라던가 리더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이준까지 합세를 했는데요.
그 뭐 작년에 실적들을 많이 공시를 발표를 하였다라고 해서 이 4개 기업을 합쳐보니까 7,500억이 넘습니다. 4개 기업이 7,500억을 시트 마스크로만 판매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로 되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되게 뉴가이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브랜드 이 4개의 기업 또 4개의 브랜드의 성장률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속 이 브랜드에서 어떤 혁신을 끌어가냐가 시트 마스크의 또 상품의 트렌드를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제품 트렌드가 예전에는 메디힐이나 S&P나 리더스나 뭐 저희 회사에 있는 시트 마스크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성비였죠. 제품 장당 한 1,000원 정도의 가격에 제공하는 또는 한 10개의 묶음으로 면세점에 가면 수베니어로 이렇게 팔리고 이런 마스크였다면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프리미엄하고 조금 더 다른 기능을 부여하는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 그 한국 시장에서 나온 시트 마스크가 일본에서 나온 마스크나 중국에서 나온 마스크랑 다른 그런 부분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되게 재밌게 봤던 제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르면은 그 클렌징이 같이 되는 이런 탄산 버블이 올라오는 마스크라던가 아니면 최근에는 좀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혈 칩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트 마스크라던가 그러니까 보통의 사실은 연구와 생산 역량이 아니면은 만들 수 없는 제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이런 큰 기업 시트 마스크로 육성된 브랜드들이 컸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뭐 에스테틱에서 영감을 받은 석고나 아니면 고무팩의 그런 석고나 아니면 고무팩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 시술이 많이 있는데 이걸 시트 마스크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제품으로 개발되고 또 성공하는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트 마스크의 좀 혁신은 한국에 있는 브랜드들이 끌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5번째는 선케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그 한국 여성들이 피부 민감에 되게 홀릭해 있다, 되게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가장 사실은 좀 또 영향을 받는 게 선케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본인의 피부가 민감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선 화장품을 줄입니다. 뭐 스킨케어 다이어트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줄이죠. 근데 줄이면은 제일 마지막에 남는 단계가 저희가 보기에는 클렌저, 그다음에 모이스처라이저, 선케어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능성 케어들을 잘 많이 줄이고 피부가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발라주는 선케어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기존에 좀 자외선 차단력이 좋고 워터프루프가 되고 막 이런 사용감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전한 성분들. 그래서 유기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찾고 또 바를 때 조금 더 편안한 제품들 이런 걸 좀 찾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센서티브 스킨에 맞는 그런 스킨케어, 선케어들이 많이 좀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쿠션을 또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쿠션이 메이크업에서 되게 혁신의 트렌드를 끌었는데 쿠션이 이제 비단 비비나 파운데이션 영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선케어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선케어 쿠션이 선쿠션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리고 근데 선쿠션이 왜 생겼을까? 저희도 프리메라에서도 선쿠션을 출시를 했고 뭐 여러 브랜드에서 선쿠션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쿠션의 장점은 결국은 손에 묻히지 않고 제품을 도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크림으로 가게 되면 휴대하고 또 선크림을 바를 때 그 끈적끈적함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그런 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쿠션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작년에 그 뭐 스프레이나 흡입 독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선스프레이에서 이제 얼굴에 이렇게 직접 분사하는 게 지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선스프레이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는 얼굴에 직접 도포하지 말고 손에 도포를 해서 얼굴에 펴바르시오 이렇게 지금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용 선스프레이는 이제 만들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죠. 근데 여전히 사실 선스프레이를 고객들이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밖에 나가서 되게 쉽게 선스프레이를 바르고 싶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니즈를 대체하는 게 지금 선스틱으로 보이고요. 뭐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저희 팀에서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선스프레이와 선스틱을 국가별로 구글 트렌드에서 그 트렌드 검색 양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선스프레이가
순식간에 줄고 선스틱이 반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동향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그 시장 그 트렌드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제 북미에서는 선스프레이 유형이 좀 아직 제일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선스프레이 그 검색량이나 고객 관심이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실은 이 선스틱은 이제 발랐을 때 메이크업 위에도 바를 수 있고 또 도포가 편리하고 조금 더 기능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점점점 발전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번째가 이제 한국 남성 스킨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국 남성 시장이 사실 이제 되게 어떤 뭐 글로벌 뉴스레터나 아니면은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되게 자주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게 놀라울 정도로 사실은 이제 남성 스킨케어나 맨 그루밍이나 맨케어가 이 카테고리의 성장률이 되게 높습니다. 한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왔고 지금 이제 16년도에 추산되기로는 1조 2천억 원 정도 가량의 시장을 형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시장이고 다른 어떤 국가랑 비교해 봤을 때도 성장률이 높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남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근데 사실 진짜 정말 화장품을 많이 쓰시게 되나요? 그러니까 스킨케어를 한다 뭐 이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대한민국 남성을 다 조사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20대, 30대, 4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남성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군대에 가면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은 사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 초년생으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남자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화장품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화장품에 급격하게 관심이 생기는 때가 20대 중반 군을 제대하고 나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한국 사회가 조금 더 그 남성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국 남성들의 인사법 중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너 얼굴 되게 좋아 보인다? 그게 인사인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전혀 이해 못하는 언어 중에 하나죠. 얼굴 좋아 보여? 이게 인사말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사실은 얼굴이나 외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가꾸거나 또 피부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그러니까 뭐랄까 좀 거부감이 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사용하는 제품의 개수를 봤을 때에는 그렇다고 여성들처럼 스킨을 쓰고 로션을 쓰고 크림을 쓰고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UCG를 봤을 때는 사용하는 개수가 늘어나진 않죠. 오히려 클렌저를 좀 강화하거나 뒤쪽에 BB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스킨케어의 루틴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실은 남성 스킨케어에서 여러 가지 기능성 에센스나 크림을 시도해 보았지만 살아남는 거는 결국 올인원 제품이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테니논까지 이렇게 이 제품들이 나가게 되고 근데 이런 브랜드들이 멀티 브랜드 스토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되게 성공을 하고 그래서 남성들이 어떤 화장품 가게에 들어갈 때 그 진입 장벽 여성들이 많은 환경 또는 조금 더 핑키한 환경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DTRT나 MDOC나 이런 브랜드들이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7번째는 이제 그 뭐 국내에서는 화이트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브라이트닝 그다음에 미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전체 스킨케어 성장률이 견고하지만 그 안에 그 기능 카테고리를 따져봤을 때는 미백 카테고리의 성장은 없습니다. 사실 역성장입니다. 단일 미백 에센스는 계속 역성장하고 있고요. 또 미백과 안티에이징, 미백과 수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매출을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성장세가 좋지 않습니다. 다른 기능으로 사실은 성장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간 미백 에센스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가게 되면 한 10만 원 정도의 미백 에센스가 있는데요. 이걸 한 2개, 3개 사는 가격이랑 피부과에 가서 미백 시술, 레이저와 뭐 토닝, 뭐 레이저 토닝과 뭐 비타민 C 앰플, 뭐 트리트먼트 이런 그 프로그램 가격이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정말 어떤 피부톤이나 잡티나 뭐 스팟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고객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 부분 사실 시술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뭐 미백 제품을 낼 때 고객들이 시술의 경험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제품에 대한 제품이 효능을 낼 거다. 제품이 내 피부톤을
극적으로 개선을 해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미백을 소구하는 제품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미백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떤 정말 피부과와 경쟁해야 되는 그런 영역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사실은 피부가 약간 맑아 보이고 하지만 메이크업은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니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가 좀 닉네임으로 뭐 톤업 크림 또는 중국에서는 쌩얼 크림이라는 중국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트렌드가 많이 지금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 고객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이런 유의 제품들 뭐 구달이나 쓰리컨셉 아이스나 이런 제품들을 많이 좀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고 이게 중국으로 그대로 넘어가서 중국의 로컬 브랜드인 마리달가나 카스란이나 뭐 여러 브랜드에서 이 토너 크림을 쌩얼 크림으로 네이밍을 바꿔가지고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서 결국엔 사실은 이제 그 브라이트닝 이펙트라고 하는 것들은 스킨케어 솔루션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메이크업적인 접근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토너 크림 제품들을 보게 되면은 그 메이크업에서 컬러 커렉팅을 할 때 쓰는 그런 펄 피그먼트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파우더류들이 쓰인다기보다는 조금 더 스킨케어스러운 그런 원료들이 소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코팅을 시켜서 뭐 파우더를 냈어요. 뭐 아니면 뭐 밀크에서 왔어요. 뭐 쓰리컨셉 아이즈는 되게 그 우유 단백질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스킨케어스러운 그런 원료들이 들어간 그렇지만 메이크업과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의 경계에 있는 이 제품군들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오일입니다. 비슷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 국내에서 사실 2000년대 초부터 기능성 화장품이 시작이 되면서 자외선 차단이나 주름 기능성이나 미백 기능성 원료들이 이제 좀 각광을 받고 그 어떤 새로운 원료, 새로운 기능성 원료가 나오게 되면 새로운 어떤 성장의 기회를 이렇게 견인해 가던 그런 시절이 있다가 사실 이제 이 기능성 원료가 새롭게 이렇게 출시가 되기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브랜드들이 중국에 진출해야 되고 또 해외에 진출해야 되는데 여기 한국에서 기능성 원료가 중국에서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미백 기능성이나 주름 기능성 서재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한국에서 신소재를 개발하는 드라이브가 좀 많이 걸리지 않은 것 같고요. 대체안으로는 조금 더 익숙한 소재, 하지만 내추럴하고 안심감을 줄 수 있고, 하지만 또 기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재의 트렌드로 지금 스킨케어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추럴 소재,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추출물, 무슨 식물 소재 이런 류들의 되게 트렌드가 뜨고 있고, 그 내추럴 소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오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에센셜 오일을 한 5ml나 10ml의 되게 그 소량의 제품들을 스킨케어 제품에 이렇게 믹스해서 이렇게 쓰던 그런 루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완전히 제형화하는 그런 트렌드가 지금 확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세럼으로 낸다던가 아니면은 물과 오일을 같이 섞어서 2층상으로 제품을 낸다던가 해서 그거 하나 자체가 보습과 또는 안티에이징, 보습과 항산화 이렇게 기능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스킨케어 트렌드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헤라 브랜드에서도 이제 오일 세럼을 백화점에 출시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정체되어 있던 보습 시장에서 오일 세럼 또는 뭐 2층상의 오일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계속 지금 확산을 하고 있고, 이게 겨울 시즌이 되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 내추럴 오일의 붐이 일어나면서 오일을 어떻게 잘 제형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로운 숙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 있는 브랜드들이 쓰고 있는 그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좀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유럽에서 쓰는 아로마 세라피 또는 아유르베다 여기까지 이렇게 약간 좀 외국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그 오일이 그 외국산 오일이 아니라 국내나 아시아권에서 되게 익숙한 소재 또는 우리가 발굴하지 못했던 어떤 오일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넣지 않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설화수에서는 인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그 한국의 어떤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오일들이 이 제품 안으로 섞어 들어간다면 되게 성장의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서 그 미백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게 되면서 또는 안티에이징 자체도 적극적인 어떤 주름을 없애준다기보다 조금 더 좀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피부 결이나 각질 정도 아닐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민감한 피부를 가진 고객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피부가 민감해지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는 붉어짐, 가려움이겠지만 그 이후에는 피부에 각질이 남죠. 그래서 이렇게 뭐 턱 밑이나 아니면 코 주변이나 이래서 각질이 남고요. 이거는 무슨 아크네에서 유래한 그런 각질과는 또 다른 그런 현상입니다. 이걸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살리실리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의약 부외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화장품에서는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북미에서의 필링 패드나 좀 강한 바하를 쓴 그런 필링 제품이 한국에서는 이제 좀 인기가 없는 것 같고 들어오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마일드한 필링, 그래서 주기적으로 각질을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일드한 필링에 대한 니즈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는 필링 제품을 쓰면은 그 필링 제품을 쓰고 워시오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에센스처럼 그 필링 제품을 쓰지만 밤에 바르고 잘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마일드한 그런 또 데일리로 쓸 수 있는 그런 마일드한 에센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그 CMP에서 나왔던 필링 부스터랑 또 뭐 자사에서 저희 회사에서는 아이오페의 그 모이스처 필링 에센스, 이런 부분들은 다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에센스입니다. 또 필링 패드 같은 경우들도 보통 필링 패드는 되게 자극적인 성분들이 있고 또 아하의 함량이 되게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훨씬 더 좀 마일드하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사실 점점 그 미백, 예전에는 미백 라인이라고 하면 화이트닝 라인, 브라이트닝 라인 하게 되면은 클렌저에 각질을 제거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모이스처라이저 있고, 기능을 주는 에센스가 있고, 약간 자외선 성분이 들어가 있는 크림이 있고, 이렇게 라인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링 제품이 단독으로 나오게 되고 또 마스크가 단독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좀 해체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앰플입니다. 앰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뭐 그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이렇게 좀 이해를 잘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통은 좀 국내에서는 앰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앰플은 앰플이야라고 이렇게 좀 규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앰플이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냥 그 에센스 아니야? 프로그램 아니야?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앰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조금씩 좀 특이한 제품들이 사실은 이 앰플 유형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피부과 시술을 하거나 에스테틱을 받거나 이런 경우,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바깥에 가서 투자를 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전문적인 트리트먼트를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 피부과 시술을 하는 걸 보니까 뭐 메조세라피, 이렇게 해서 미세치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해서 메조세라피 하는 것들에서 착안을 해서 뭐 미라클톡스나 리페라라고 하는 그 브랜드에서 제품을 냈는데, 사실 좀 아플 정도로, 이게 어떻게 화장품에서 이 정도로 아파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사용감입니다. 마이크로 니들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따가운데, 사실만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이 있을 때 아주 스페셜하게 내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해서 제품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고객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게 홈쇼핑에서 베스트셀러 이제 계속 롱셀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다른 제품들의 영감을 주는 것 같고요. 또 뭐 연어 주사니, 태반 주사니, 무슨 뭐 글루타치온, 백옥 주사니, 이렇게 해서 그 닉네임이 많이 생겼죠. 우리 시술이 많이 확산이 되면서. 근데 거기에서 기인한 제품들이 모두 다 앰플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앰플 제품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일반 에센스로 담기에는 어떤 되게 고효능, 고농축 또는 신선하게 써야지 되게 효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소재인 경우에 이 앰플의 스토리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타민 C가 고함량 들어가 있다. 근데 비타민 C는 뭐 이렇게 뭐 빛에도 불안정하고 또 물에 녹게 되면은 안전도가 떨어지니까 즉석에서 제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앰플, 뭐 이런 류의 제품 같은 것들이 앰플의 논리와 잘 맞는 것 같고, 또 대한민국 소비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품을 많이 수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쇼핑 채널에서의 그 화장품 성장세가 좀 둔화되긴 했지만 사실 이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되게 재미있는 제품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스킨케어에서 좀 저는 재미있다고 본 10가지 트렌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